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시간에 한동훈 대표는 다른 일정을 가졌고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체제의 첫 의원 연찬회 어제 열렸는데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상한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전에 1일차 일정과 관련해 간략히 굉장히 괜찮은 식사였는데 어땠습니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경복 부장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까? 저 얘기는 제가 들은 얘기고요. 저 얘기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은 얘기고요. 당정 갈등이 하는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사실상 취임 처음 연찬에 불참하셨는데 이해는 그거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모습, 그 가운데는요, 의료개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다른 시각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의료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술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상태가 진짜 이거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상태냐? 아니다. 이거는 좀 지속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의 시각 차이입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앞서서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제가 잠시 전해드렸죠. 어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좀 정리해보죠. 여기 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그러니까 첫 이 집권 여당의 의원 연찬회에 불참한 거예요. 앞서선 2년 연속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찬회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 연찬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한 겁니다. 그럼 앞서서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상황이요. 자,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했고 이어서 기자회견 굉장히 오랫동안 오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합니다. 사실은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주요 인사들과 의원들은 통상적으로는 TV 앞에서 그 내용을 꼼꼼히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다른 일정으로. 그리고요,
어제 연찬회에서는요.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의료계획과 관련해서 뭔가 설명하고 질문받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다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난 저녁에 만찬 직전에 다시 복귀합니다. 일부러 피한 건지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시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연찬회 중간중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참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저도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냈는데 그렇게 석연치 않은 그런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다. 다만 실행 과정에 이런저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두 정치인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최영철 매니시온 편집위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요? 갈등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 속이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도 이걸 첫 이슈로 잡은 것도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잡은 것이겠죠. 어제 오늘 벌어진 상황이 심상치는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 가장 사활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입니다. 이게 사실 역대 정부 모두가 했었죠.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할 때도 문 대통령이 코로나 때 그때 의대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의사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때는 한 400명 정도 얘기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매년 400명씩 10년에 걸쳐서 꼭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왔다면서 마구 때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야당이었죠. 그때도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지율 높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굴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정말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숙명이다. 그만큼 열심히 가야 한다. 쉬운 길 안 가겠다. 이게 어려운 길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할 만큼 이것은 사활적인 국정과제인데 이것을 갖고 당대표가 의기장을 놓는 그런 의견을 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마음이 상하시겠죠. 그러나 어제 당정 간의 이해관계에 갈등은 없다. 이것은 다툼이 있더라도 충분히 갈등을 관리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는 섭섭한 것은 사실이겠죠. 갈등 관리를 하겠지만 섭섭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경솔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역대 정권을 전부 봐도 이 과제는 정말 똘똘 뭉쳐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당에서 다른 말을 나오고 윽박자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은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여당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 이 상황을 보는 시각,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의대 정원 유예, 그러니까 후년에는 좀 한 해 유예를 일단 합시다라는 제안인데 이게 거절됐잖아요. 이 제안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것도 시각들이 많이 갈리고 있고요.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그게 좀 경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논평을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한 누가 봐도 뭔가 갈등이 자꾸 불거져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밝힙니다. 들어보시죠. 부정 간의 갈등이 이게 감정 싸움이 된다 이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만나실 기회 있으세요? 제가 따로 들은 바 없는데. 짧은 답인데요. 이거요. 좀 해석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영주 매액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감정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진짜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뭐 감정이 아예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감정을 지울 수 없듯이 그냥 표면적으로 예. 본인은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 그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난 하지 않겠다. 지금 차별화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정 갈등 부분들, 의료개혁 부분들도 아주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동훈 대표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죠? 본인의 성과를 위한 개혁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개혁이잖아요. 예. 3, 4년 뒤에 5년 뒤에 모든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라는 거는 뭐 여야 막론하고 공통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이걸 시도했던 거예요. 예.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굴복했다. 왜 굴복했을까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그때 코로나 시국가 아니었습니까? 예.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그런 정말 현실인식이 없는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건 내 성과로 가져갈 거야. 국민이 생명을 잃든 건강을 잃든 이건 내 성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역사의 길이 남을 의료개혁을 하겠어. 라고 했다면 굴복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굴복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공사를 구분하십시오. 저는 감정 없습니다. 저하고 밥 안 먹어도 좋고 예. 저를 안 찾아와도 좋고 하지만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나의 조언을 공적으로 들으세요. 정책적으로 던지면 정치로 받지 말고 당정이 주도권에 밀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이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걸 담보로 가지고 제발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말아라. 예. 그런 공상의 환타지에서 좀 깨라는 소리 같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지금 오늘 출연하신 패널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많이 다르죠, 지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하나 더 받았어요, 아까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가로 만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저는 따로 들은 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집권 여당 대표에게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대통령과는 뭐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시일도 걸리겠지만 뭐 잡아서 언젠가 만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홍석준 전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래 30일 오늘이었어요. 오늘 만찬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만찬이 원래 있었다가 이게 추석 뒤로 연기가 됩니다. 네. 이 만찬 정말 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저는 이번에 만찬이 열리지 않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인천에서 이제 연찬회와 또 예. 대통령의 또 국정 브리핑 이게 이제 일정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또 이제 연기된 그런 어떤 일정상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사실 통상적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사실 조금 하기 힘든 저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이제 우려하는 바는 사실 이제 열심히 좀 하고 국민의 어떤 요구에 즉각 좀 뭔가 좀 당의 입장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난다. 예를 들면 박단 정홍희 협의 회장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박단 회장도 본인도 비공개로 이야기했는데 드러난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설사 이제 본인의 좀 생각에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좀 그런 것을 총리라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실과 좀 충분히 좀 이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그거를 좀 불쑥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또 언론에 드러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왠지 좀 설익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일면을 또 본인의 생각을 너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당정이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것을 좀 국민들이 염려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 이 패널분들 말씀드리니까 서로 아쉽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불쾌하고 뭔가 안 좋고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관계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들은 그게 꼭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끝난 뒤에 참모들과 만찬을 가졌다 그러죠.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가 있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제 국정브리핑 후 참모진과 회의 겸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참모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언론과의 소통 자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더 가져야겠습니다. 뭔가 그럼 언론 소통, 정책 설명 약간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얘기잖아요. 이걸 더 자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저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요. 비슷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제 연찬회 때 만찬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하나 뭐가 있었어요. 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정부 보고하는 그 연찬회 자리는 불참했잖아요. 그리고 만찬에는 참석했고요. 근데 만찬이 대충 끝나고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도 저녁을 먹고 따로 이렇게 식사자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은 제가 못 마시지만 소맥 비율은 참 잘 맞춥니다. 뭔가 그 분위기를 약간 맞추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식당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 동행했고요. 그리고 제로 콜라. 한동훈 대표 제로 콜라만 먹죠. 제로 콜라를 들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술은 못 마시지만 친해지고 좀 싶거든요. 제가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앞으로 이런 뜻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언론과의 소통, 정책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의 제로 콜라를 듣고 저렇게 기자들과 뭔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보면 마치 향후에 서로 여론전을 좀 세게,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예. 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우리 당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공식적인 기자회견 또는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간이적인 이른바 백브리핑, 질문답 그거보다도 저런 자리에서 뭔가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명분에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도 상호 이해가 되면 기사의 방향도 좀 더 충분하게 자세하게 더 그쪽을 두둔하는 방식으로의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언론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 양쪽에서의 대통령실과 당에서의 뭔가 언론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마치 보면 이게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 보통 언론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랑 이렇게 당정이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희한한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그럴 겁니다. 우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 대표가 직접 만나서 긍정적인 기사를 양산하면서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쓰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관계에서 본인의 주장만 어필하면서 좋은 기사를 선점하겠다라는 것들이 과연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것이죠. 지금 이게 현장에서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굉장히 묘한 게요. 원래 여당을 담당하는 기자,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는 따로따로 있어요. 그 팀이. 그래서 각자 취재를 합니다. 때로는 그 기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같은 여당과 여권을 담당하는 기자들인데 무슨 예의가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도 확인을 해보고 그 반대편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과 또 확인해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반응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나온 몇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동훈 대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 반대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당내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이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옆에서 보면 네. 조마조마하죠. 두 명의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에서 지적을 했죠. 조마조마하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힘 더 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당정 갈등 이거 아닙니다. 한정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어떤 주체 한쪽을 축소시켰죠.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자 그런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오늘 한동훈 대표 또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맨 끝에 제가 당대표잖아요. 앞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이 덜컥덜컥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원내대표 등등과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덜컥 내놓는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나온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인데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나온 목소리들을. 자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합니다. 말 툭툭 던진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견 있는 게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입장차입니다. 옆에서 보면 아주 조마조마해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 내가 당대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대단합니다, 지금 일단. 자, 그럼요. 이 상황을 놓고 앞에 제가 패널 네 분께 OX 팻말을 미리 좀 준비해 드렸거든요. 이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 한동훈 대표와 정부 또는 대통령실과 갈등, 한정 갈등이 맞다고 보시면 O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한정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 아니면 X입니다. 세 분은 한정 갈등, 한 분만 X, 이건 아니다라는데요. 그러면 제가 네 분의 의견 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최영철 편집위원부터. 지금 다른 분 들어주세요, 의견을. 최영철 편집위원 일단 이거는 한정 갈등이다. 당정이 아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지금 정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원내 사령탑과 원내 정책위에서는 정부 안대로 지금 가서 의사들과 설득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르게 가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르게 가보자고 하시기 전에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김상훈 정책위원장하고 조금 의논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 의논 안 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가서 바로 던져버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도 이게 좀 혼란해서 바로 이게 안 된다고 그 다음날 받아친 거고 대통령실까지 나선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한동훈 대표께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을 이번에 빼먹었다. 그러니까 정당 생활 오래 못 하셔보시니까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 갈등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정당성에 위기가 오는 거죠. 자신의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께서 지금 정치 초보니까 이 원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이렇게 헛방망이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역시 이거는 한정 갈등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철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당과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과 뭐 이렇게 갈등이 뭐 되는 상황이 지금 노정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의대 정원으로 인한 지금 국민의 어떤 건강 그리고 생명에 좀 직결된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슈를 본인이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당내에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뭐 좀 뭐 흔하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특위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도 지금 의사 출신이 4분이나 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완호 의원이라든지 4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특위를 한 몇 개를 했지만 특위를 일단 만들면 일단은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당 대내외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당의 의견이 좀 집약을 하면서 본인 또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과정 없이 하니까 마치 뭐 갑자기 이야기가 툭 나온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은 좀 저는 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홍석준 전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약간 아까 최영철 편집위원이나 홍석준 전 의원 비슷한 맥락의 지적을 해주신 건데 뭔가 이거 툭 던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왜 원내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미리 논의해서 뭔가 얘기를 맞추거나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안을 뭐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이 툭 던졌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경험 부족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경험 부족이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물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원내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다른 분들하고 물론 일부는 의논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외부에 보여지지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특이라든 이런 걸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놓친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경험 부족이라면요 향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저런 모습이나 태도, 어떤 절차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러나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인 건가? 아직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요 유일하게 X, 그러니까 기존의 뭐 그냥 당정 갈등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아니요, 뭐 당정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을 장악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당정 갈등은 있을 수 없죠. 그럼 당정 갈등도 그러니까 한정이 맞는데 한정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당정이죠. 당하고도 지금 갈등을 한 당정이라고요? 그렇죠. 제 주체가 등장한 겁니까? 당정이 한 몸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갈등을 맺고 있잖아요. 연찬에 뭐 우리 자료화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권선동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서열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탑이고 그 밑에니까 말 툭툭 던진다고 해결하는데 말을 똑바로 해라. 툭툭이 뭐만 하냐면 태도를 고쳐라. 공손하게. 허리를 더 구부려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권선동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결국에는 이뇨한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안들이 연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전체 의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과 한동훈 대표는 맞서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 대결은 한정도 아니고 당정도 아니라 민심 대 윤심의 대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론 그렇죠. 이수산부도 이러려고나 시킨 거 아니냐. 내가 당대표다. 나는 이 보수층의 민심을 업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윤심에 권력의 조아릴 사람들은 조아려라. 하지만 나는 국민과 민심 앞에 조아리겠다. 굉장히 고도의 계산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여기에서 구부리면 이제 더 이상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정치력을 결국에 용산의 출장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권선동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숨도 못 쉬었잖아요. 용산에. 그 김기현 대표한테 숨도 못 쉬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용기를 내서 국민의힘을 자율성을 갖게 하는데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좀 없어 보이지 않냐라는 좀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정 갈등도 아니고 한정 갈등도 아니고 한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신현영 전 의원님 아까 5, 그러니까 한정 갈등,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정부 또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지금까지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대란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보는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은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젠다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63%의 지지를 얻은 당 대표라고 하면 당 내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 없이 본인이 정말로 좀 돌출 행동이나 돌발 발언처럼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는 여당 대표로서 아슬아슬한 모습이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거나 검찰이었을 때는 예. 본인의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본인의 그냥 뜻이 또 그 법무부의 전체 의견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만치 않은 108명의 의원을 끌고 가야 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함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한 달이 지나고서는 여전히 정치인은 아닌 것 같은데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야기하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의 불신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젠다를 던져도 따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국회의원,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의 그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마지막에 봤던 영상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반박을 하는 듯하면서 나온 얘기가 저는 63%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거든요. 이 얘기 굳이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63%나 지지 받으면서 할 말도 못 하겠냐라고 대놓고서는 이제 항변을 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의 본인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한데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딴소리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그런 마음에서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훌륭한 여당의 리더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언론을 대고 좀 깐죽대고 툭툭 던지면서 하는 게 좀 실례나 아니면은 정말 존경하기는 어려운데 라는 좀 소통의 방식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툭툭 던진다는 표현까지도 오늘 나왔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뭔가를 툭툭 던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매주 나오죠, 요즘에.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좀 소개해 드릴까요? 지지율 조사가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5주차 조사예요. 23%,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4%포인트 정도 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66. 20% 초반, 중반 계속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조금 한 주 전보다 내려갔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이건 지지율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편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평가하냐고 얘기한 이유 중에 쭉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의대 정원 확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 한 5% 정도는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지지합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5%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 밝힌 이유 중에 여기는 하나, 둘, 두 번째에 의대 정원 확대가 있어요. 이거는 8%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평가의 이유와 부정평가의 이유에 꽤 높은 순위로 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사안인데 각각의 이유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 요와 관련해서 홍석준 전 의원님 이렇게 되는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편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의대 정원 이슈만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편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이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대선 어떤 그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 내년 9월 초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사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딱 그 정해진
시간적인 어떤 타임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절대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어떤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못하는 부분이 지금 필수 의료라든지 또 지방 의료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완화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역대 정부가 다 이제 의대 정원을 예. 추진을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2월 초에 한다고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이유가 굉장히 긍정 평가 이유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해결을 못하고 이제 그 응급실 어떤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어떤 피로감도 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실질적인 또 피해도 지금 이제 주기 예.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슈가 많고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역량의 어떤 부족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예. 부정적인 평가로 예.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시간에 따른 한동훈 대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지나면 더 유리한 이슈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소영주 소장님은 네. 앞에 내용들 참고하셔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일까요? 한동훈 대표 편일까요? 한동훈 대표 편이죠. 결론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아까 그 여론 수치를 보면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에 같이 의료개혁에 대한 어떤 의대 정원 확대가 다 의대 들어가 정원 있어요. 확대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면 5% 8%를 보면 부정평가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아요. 66%, 60%, 70%, 67%인데 여기에 대한 게 8%포인트고요. 긍정 포인트는 23%의 5%포인트가 의대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시 자체가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들이 좀 거칠다고 느낍니다. 현재 보면은 이 왜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더 편이 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계속해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 시간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도에 얘기했듯이 의료개혁이 정말 우리를 위한 개혁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요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레임덕으로서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대표로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따져보면 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것들은 아주 해법도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 임시 방편이고 물꼬를 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것인데 이조차도 본인의 대통령의 자존심 때문에 못 받는다. 결국에는 화를 자초한 꼴이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후에 각각 똑같은 내용이 이유로 들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까지 전해드렸고요. 사실은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어떤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춰진 데는 최근에 응급실 상황, 수술실 상황,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상황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약간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 좀 크게 아프면 이거 병원에 제대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좀 무슨 일일까요? 어떤 오늘 의사들이 많이 모인 어떤 행사 그런 자리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미국 의사입니다. 키워드가. 미국 의사요?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왜 미국 의사 얘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 오늘 의사들 그중에서도 응급 전문의들 응급실에서 진짜 일을 하시는 그 의사분들이 많이 모인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뭐 엔드 게임 뭐 오브 EM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학술대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세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션에서 강의가 나온 세션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 또는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 나와서 경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의사 되기. 강연이 열렸는데 일단 오늘 저 행사에는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등 400여 명이 사전에 등록을 했어요. 물론 전체가 다 오진 않았을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래도 등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요 강연, 캐나다에서 의사대기, 미국 의사대기 이 강연에는요, 100여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성황을 잃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해외 진출. 그러니까 국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로 가는 거. 그럼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리 국내를 떠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의사로 일하겠다? 신현영 전 의원님, 지금 현역 의사로 계시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단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본인의 미래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에서 해당 세션을 열면서 학술대회 일조로 해서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서 진출한 의사들의 그런 연자들을 모시고서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인정받는 주가 있거든요. 그 주에 진출하려면 어떤 비자와 시험과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과연 캐나다에 가면, 미국에 가면, 요즘에는 또 호주랑 일본도 인기거든요. 한국에서의 이런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국민 질타를 받게 했던 현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감들이 나도 이참에 이민 한번 가볼까? 정말 선진 의료라고 하는 또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서 나의 뜻을 한번 구현해 볼까? 상당히 지금 한국에서의 그런 의료 활동에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의대생들이나 여러 가지 전공이나 각종 진료 과목에서의 학술대회가 열릴 때 꼭 이런 세션들이 만들어지면요. 엄청난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직한 분들 등등인데 오늘 이 미국 의사대기 그다음에 캐나다 의사대기 이 세션에 한 100여 명 정도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아무리 봐도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 지금 다 응급실에 안 계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근무 의사가요. 1년 전에는 910명이었는데 지금은 513명. 거의 반절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공의들, 특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더 이상 응급실을 지키고 싶지 않아. 잘못하다가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비난을 본인들이 다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소송과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 이렇게 피의자가 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응급실을 내가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자조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보건의료 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그릇됐기 때문에 있는 현장의 필수의료 의사도 내몰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의사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한 70%는 더 이상 한국에서 임상의사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도된 여러 가지 설문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보면 이거 답답해지잖아요. 저런 분들이 사실은 각각의 병원에 그리고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오는 환자들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요, 최근에 응급실을 구할 수가, 응급실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전화를 10통 이상 하는 건 보통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일단 소방노조 관계자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대원이 출동을 했는데 신고가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병원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들어왔냐면 새벽에 환자가 병원을 혼자 찾아갔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그 출동을 했는데 복통이 심한 환자인데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집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응급실 앞에서 119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집으로 갔다고요? 집으로? 몇 가지 좀 사례가 더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이게 오늘 좀 알려진 건데요. 국가유공자 A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보훈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위장 출혈 증세로 이런 보훈병원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보훈병원에 소화기 내과 의사가 없답니다. 내시경 지혈술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 일단 급해졌어요. 소화기 내과 의사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근데 3시간여 만에 타 병원 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곳을 연락하고 했는데 어렵게 해서 3시간 만에 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12시간이 넘게 대기 후 수술을 받았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물론 검사도 하고 따져볼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시간은 좀 일단 상식선에서 봤을 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에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답니다. 12시간 대기 시간, 저게 너무 안타까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3시여가 만에 타병으로 갔다는 것도 또 역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합해서 15시간이 됩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응급실 셧다운 조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병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주대병원 응급실 주 1회 셧다운 검토 중입니다. 아예 문을 닫는 겁니다. 주 1회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주 48시간 셧다운 검토. 그럼 이거 거의 이틀이 돼요. 세종 충남대병원 9월부터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 응급실은 원래 야간에 붐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지금.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이거 정말 간단한 상황 아닌데요? 이거요? 네. 의대 정원 이슈 이전부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응급실, 응급의료 분야입니다. 일단 3가지 크게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수가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의료 전달 어떤 체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프면 응급 문제가 하면은 좀 큰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조건 좀 달려가는 그런 좀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료인들의 또 형사 책임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료진들도 좀 응급 의료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때 우리 신영 의원도 참석해 주셨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협회와 같이 이제 9월달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이제 필수 의료 육성법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응급실 문제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 의도,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도 채용했을 때 어떤 그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형사 책임에 대한 어떤 그 면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또 부분은 면책 부분은 또 법이 또 개정돼야 되는 또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응급실이 좀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 부하가 또 다른 응급실로 또 전이가 되는 부담이 증가가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비상진료 체계 가장 큰 어떤 그 부분도 지금 응급실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비상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 나오고 특히요,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교수분들의 얘기 그리고 또 야당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약간 뭐랄까요, 이제 파고들면서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장이니까 못 그만둬서 다니는 거지. 그래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 행위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구나. 응급실 뺑뺑이 상황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굉장히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응급실 뺑뺑이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최영철 의원,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수세적인 상황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장은 아마 좀 급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그 태도는 계속 홍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급 종합병원을 자꾸 가는데 거기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자꾸 치료가 제때 안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분들이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쏠림을 어떻게 완화하고 분산하는 이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나서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지금 분산돼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대학병원만 가는데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없고 이러니까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부 합동으로 좀 의료의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각 병원마다 연계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를 이걸 좀 나서줘야지 이 부분이 풀리지. 그냥 중앙정부에만 맡겨놔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비상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조해서 모든 그 병상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 쏠리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압박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강한 압박이 지금.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제1당으로서 당연히 목소리 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어제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상당히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점들이 부각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정이 있지 않으면 지금 사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일매일 뺑뺑이 사건을 막으려고 응급실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일부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없는데 뭐 가산으로 250% 뭐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반창고식 대응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뭔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뭔가 합의가 하나 나왔군요. 오는 1일,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일단 날짜는 잡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형식은 어떠신가,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오늘 합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의 비서실장이 공동으로 오늘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좀 꺼내놨는데요. 그 얘기 먼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하시고 정책위장 수석대변인이 포함되는 회담을 접견실에 가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회담 총 시간은 90분 내외 모두 발언 시간은 7분으로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의제로는 다루지 말자. 자, 뭐 구체적인 내용 나왔는데 좀 정리 좀 해보죠.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모두 발언을 7분씩 한다. 그리고 90분간 진행. 일단 형식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가 정해졌어요. 모두 발언 7분씩이니까 7분 발언은 꽤 길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좀 일단 한다는 거죠. 이건 공개됩니다. 그리고 90분간 회담이 진행이 된다. 하나 더 보죠. 그다음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의제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논의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또 다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공식 의제는 최혜병 특검, 금투세, 25만 원법 논의 이렇게 좀 있습니다. 다른 내용 좀 더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여야 회담에서 국가 발전한다, 민생, 정치 개혁 논의한다. 이렇게 큰 틀을 나왔습니다. 일단 요 얘기했는데 아까 의료 증원 문제 있잖아요. 이게 좀 예를 들어 오늘 이 비서실장들이 내온 설명의 표현은 뭐 의료 개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렇게 통상 부자인데 이걸 의료 대란 문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대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응급실 문제, 그다음에 의대 증원 뭐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 이런 문제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여야 대표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다. 이렇게 약간 열어뒀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90분 동안 논의가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논의가 되면
무슨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국민적인 가장 민생 이슈는 의료 대란입니다. 당장 추석 때 아프면 응급실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정치가 협상을 통해서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도 26년 유예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같은 의견으로 의료 대안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고 정치가 풀어가보자라는 합의를 내고 그러면서 여야 대표의 회담에 성과를 내는 게 가장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대표가 약간 대통령실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꼬리를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고 민감한 것들은 하나씩 빼간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왜 이제 얘기 안 하냐? 왜 법안 발의 안 하냐? 제2의 최상병 특검처럼 의료 대란도 한동훈 대표의 뭔가 부실 대응 그리고 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민주당과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회담이 90분 끝나고 나면은 합의 발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요, 이른바 의료 대란 문제 또는 응급실 의대 정원 문제 이게 뭔가 여야 대표가 의견 일치보에서 그게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문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본인이 63%의 지지를 받은 여당의 당대표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국민의 민의를 대비해서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 리더십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대통령실과는 당연히 각을 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다시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 의료개혁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방법론에서 이런 피해자가 속출한다면은 정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용감, 아 한동훈 잘 싸우네, 할 말 하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성장했네. 라는 긍정의 그런 평가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회담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함만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일단 정식 의제는 아니에요. 이 의료 관련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는 아닌데 논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지금 열어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얘기를 꺼낼 테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대 정원은 좀 왠지 좀 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국회 운영 문제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법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뭐 지구당 어떤 부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민생 어떤 입법의 뭐 25만 법이라든지 뭐 검투세라든지 또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뭐 재빙 특검이라 이런 어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어떤 법의 사항은 당연히 여야 어떤 대표의 어떤 회담에 당연히 의제가 돼야 되지만 이 의대 정원 문제는 그런 어떤 법으로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고 이런 어떤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이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사실은 좀 생각이 뭐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 어떤 전국 문제,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때 그 큰 이슈가 된 게 공공의대 문제입니다. 공공의대로 입학을 한 그 의대생들은 지방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자초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이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한 사항인데 지금 있던 그 의료계에서 지금 이제 그 반발을 통해서 지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제 그걸 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다 접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한다든지 보는 시각에서는 과거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요. 제가 최경철 의원과 소영주 소장님께는 똑같이 질문 좀 들어볼게요. 한 1분씩 제가 각각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문제는 의제에서 뺀 거예요. 빼길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최경철 편집위원. 이게 당대표끼리 만남이
거의 십몇 년 만에 예전에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만난 지 뭐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게 논쟁이 너무 벌어져서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것을 갖고 들어가 버리면 결국엔 알맹이 없이 속빈 강정으로 끝나기 쉬우니까 이제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좀 접근 가능한 것부터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여당 대표는 가져야 됩니다. 9월부터 국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국감을 해야 되고 예산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어떻게 할 건지 국감 매일 싸우고 이상한 뭐 관계없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망신 주고 이런 국감 하지 말고 예산국회는 긴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방향을 잡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자꾸 찾아버리면 결국에는 결과는 없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 그래야 결론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이 정치인들 저분 두 분 당대표도 롱런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들을 의제에 올려서 이렇게 너무 논쟁적인 의료나 이런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 올려버려서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저는 논의의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정 주장님, 앞서서 이 후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거를 유예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동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의제가 공식적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의제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한 셈인데 이걸 왜 의제 채택에는 반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의제에서 표면적으로 빠진 거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야당과의 의제 설정으로 하면 모양새가 대통령과의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꼴인데 이거를 야당의 힘을 빌려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 마치 야당과 손을 잡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좀 빼자고 한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빼는 것이지만 이거는 뺄 수가 없는 의제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응급실에서 국민들께서 뺑뺑이를 돌면서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을 해야 돼요. 이 대통령실을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따지고 보면은 이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 그동안 최병 특검이나 금투세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전기세 뭐 바우처 같은 부분들은요. 세세하게 남겨둘 부분은 이미 정해졌어요. 금투세하고 최병 특검은 미완으로 밀어놓을 것이고 나머지 25만 원과 전기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의가 될 것인데 핵심은 이 의대 정원 부분들을 여야 간에 어떤 합의해서 어떤 정부 압박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좀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날 하루 종일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좀 확인해 볼까요? 이전 2패. 근데 뒤에 어떤 인물이 있고 뭐 민주당 로고도 있고 그러네요. 이전 2패요? 뭐가 붙었는데 이전 2패일까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하나 있었죠. 이른바 이제 검사 탄핵 안에 대한 판단인데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죠.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검사 한 명에 대한 탄핵가 이게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추진한 건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각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화면 좀 보죠.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탄핵안 주장과 뭐 발의가. 근데 앞서서는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 의혹에 대한 탄핵안, 오대사 기각, 이종석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탄핵안, 전월직 기각. 둘 다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오늘 여야 반응 좀 나와 있군요. 들어보시죠.
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보복하거나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배후에 있었다라고들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 다 알았을 겁니다. 지금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곧 이제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리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의 기각 판결도 어제 났습니다. 기울어진 대한민국 유검 무죄, 무검 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철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 2패가 됐네요. 아니, 이정섭 검사가 아마 수원지검 있을 때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를 아마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빌미가 잡혀서 이렇게 탄핵이 됐다고 지금 여당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야당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 너무 잘못한 게 많다. 이거 뭐 보니까 뭡니까? 뭐 범죄 경력 문화 열람하였고 리조트를 이용하였고 뭐 골프장 예약에 비리가 있었고 한마디로 비위예요, 비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탄핵을 하였다고 하는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실체적 요건도 구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참 진보적인 재판관들도 있죠. 그분들도 모두 구성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9분 모두 각하한다. 이래서 뭐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정석 검사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실제로 뭐 이분이 정말 그 흠결이 없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탄핵에 이를 분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좀 과했다. 자꾸 과한 행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꾸 과한 행동을 하면 민주당도 과한 정당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제는 과한 행동을 좀 멈추시고 정상적인 행동을 좀 하셨으면 국민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민주당이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또 탄핵안을 제출한 게 있거든요. 이게 국회에 있어요, 지금요. 그게 앞서서 7월인가요? 그때 당시 모습 좀 보죠. 이걸 한꺼번에 본다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증인이 되려면은 그 구체적 그 탄핵 요즘 심지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이 탄핵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습니까? 서영주 소장님.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냥 탄핵 제출이 이루어지는 건가?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뭐 또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탄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왜 검사들이 탄핵을 계속 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이 검찰의 지금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기소 권한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청탁이 민원이 되고 무혐의를 주는 그런 검찰 행태를 보면서 검사들이 과연 온당한가.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뭐 전원일치로 탄핵에 이르는 사유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비위 부분들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들은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효능감이 있는 입법부에서 이 탄핵 제도를 통해서 검찰의 이 기관을 조금 견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남발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게 참 심각한 얘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꽤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요. 영상으로 먼저 주제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한 번도 느낀 적 없어요. 이제 땅이 꺼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전 도전상도 없었어요.
자,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뭐 우리 말하는 땅꺼짐이죠. 이거 직전에 뭔가 덜컹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뭔가 예고가 이미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 전조가 있었다는 거죠. 전조. 방금 영상 봤지만 차단 지나가다 막 흔들흔들하는 게 계속 그래요. 그리고요, 어떤 분이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신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신고 나온 뒤에 한 10여 분 뒤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도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치열 편집위원. 영상 보니까 차량들이 이른바 이제 꿀렁꿀렁 이거 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재난은 전조 증상이 있죠. 근데 뭐 저게 아마 10분 정도 짧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10분 저게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데 저런 모습 차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문제의 싱크로 있던 자리에 차도 저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네, 저게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10여 분 정도 지나서 아마 뭐 저 해당 구청이나 뭐 서울시가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10분은 너무 짧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그러나 포트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해빙기라든가 그리고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금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더라면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저게 굉장히 큰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저게 측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갔어요. 더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인데 저게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다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 측면에 들어가면 차가 측면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에어백도 안 터진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쨌든 천만다행이고 서울시가 이 전반적으로 도로가 이 도심의 도로는 전부 그냥 맨 땅에 한 것이 아니라 지작물을 올려서 도로를 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런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동구가 많기 때문에 물이 많이 다닙니다. 도로 밑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포트홀 사고를 굉장히 유념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윤 변호사 나오고 계신데요. 특히요, 저 땅꺼짐, 싱크홀 발생한 저 위치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차량이 빠졌으니까 꺼내고 보니까 바로 밑에 도시가스관,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요. 뭐 상수도관은 그렇다 칩시다. 이건 도시가스관이요.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깊이가 2.5m가 패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 밑으로 지금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고 상하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관이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막 가스가 유출이 됐다면 만약에 충격을 입어서 뭔가 거기에서 손상이 됐다라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유출이 되면서 큰 폭발로 이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에 뭐 이제 상가 건물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거지가 이제 옆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폭발 사고로 이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 배관은 이제 뭐 스쳤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스쳤다고요? 예, 그나마 다행이군요. 정말 다행이군요. 다행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기사를 봤을 때는 또 복구 작업도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저 차량에 두 분 탑승하셔서 뭐 부상 있고 차도 다 파손됐고 막 그랬어요. 이분들은 이걸 뭐라고 이거 배상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이제 뭐 도로나 아니면은 다리나 이런 교각 이런 거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이제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들을 이제 영전물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시나 이런 곳에서는 자치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서울시 관할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전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해가지고 지급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도로 구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 배상을 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차량에 가입된 자차 보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차 보험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를 하시면 이 보험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치료부터 충분히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이런 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일단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차량 수리 그다음에 이제 치료 이런 거 다 받고 보험사가 이제 따로 청구하거나 뭔가 요청한다 이거죠, 그때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피해까지 봤는데 만약에 이런 절차가 복잡하면 이건 더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싱크홀 발생한 저 도로 인근에서요. 도로 치마가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가 주저앉은 거잖아요, 지금요. 100m 정도 떨어진 건데 지금 뭔가 내려가고 있대요, 지금 뭔가가. 뭐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조짐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길이 한 1.5m, 깊이 한 3cm 정도 살짝 내려갔어요, 도로가. 근데 지금 이걸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인근이 그렇다면 이게 꼭 저기만 저러려는 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신여영 전 의원님. 예. 지금 저 사고가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저 도로 저 상황이 서울시가 관할인데 5월에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도로를 보면 사실은 장마가 지나고 나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곳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폭우가 내리는 여름철이 지난 뒤에 지금쯤이나 아니면 조금 더 9월이나 이때 조사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시가 보도 참고 자료를 내면서 해당 지역 5월 달에 점검했는데 문제 없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하 공동 현상들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정기 검사, 그리고 특별 검사, 특히 공사장 주변은 더더욱이 강화된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보도 참고 자료가 더 불안하다. 왜냐하면 5월 달에 괜찮았는데 장마가 지나고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8월, 3개월 만에 그러면 이런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인가? 그럼 5월 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한 석 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5월 달에 검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3개월간에도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100m 거리에서도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인 재점검 실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저 지역을 자주 돌아다니는데 예. 실제로 많이 불안합니다. 이제 운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내 차가 땅으로 푹 꺼지지 않을까 이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물론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물어도 저게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운전하면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지 어떨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주에 넘어가는데 우선 화면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 지난 6일이거든요. 이게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건데 횡단보도에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횡단보도를 걷다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막 둘러싸서 뭘 신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여기 쭉 내용이 있지만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랍니다. 이용희 변호사. 일단 이게 무슨 일이고 그리고 저기 가방에서 마약이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럼? 한 여성이 이제 횡단보도를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니까 시민들이 이제 달려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통상 그러면 아프구나. 그렇죠. 뭐 아니면 무슨 현기증이라든가 뭐 빈혈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술에 취한 건지 뭐 아니면 이제 맥박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해봤는데 뭐 술 냄새도 전혀 안 났고요. 맥박도 정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나 어눌했고 몸도 이제 푹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는 빨리 집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방을 열었더니 예, 그랬는데 거기에 하얀 가루가 있는 봉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빨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그럼? 이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마약류였고 케타민이었죠.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약류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마약류가 의심이 되면 바로 이제 간이시약 검사라는 걸 검사를 해보거든요. 하죠. 예, 그렇게 해보면은 보통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인접한 시간에 이 마약을 복용을 했다, 투약을 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뭐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고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은 더 알아보겠지만 그럼 일단 가방에 마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에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마약을 투약을 한 채 길을 걷다가 쓰러진 거 이건 이 상황인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이후의 상황은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마약을 이제 뭐 투약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지금 어쨌든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운동 능력이 이제 뭐 발생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여영 전 의원님 의사시니까 이 케타민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흰색 가루가 케타민인데
이거 마취에 쓰는 약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관리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대상 아닙니까? 네, 병원에서도 마취제에 대한 그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요. 그 권한을 받은 사람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마약 금고 같은 함에서 예. 반출하게 되면 꼭 기록을 해야 되고요. 남는 거는 꼭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라는 게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등록도 하고 아무튼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는 거죠. 양이 부족하거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안에서 병원이든 마약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사용한 용량까지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나 투여했는 데까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중간 유통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는 매우 어려운 그럼 상황이죠. 저 여성분은 이 케타민을 어디서 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케타민은 주사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루였잖아요. 보통 우리가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가루로 흡인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 유통이요? 예.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마약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세관에서 마약류 검거하려고 그러다가 뭐 수사를 무마했네 뭐 논란이 좀 그런 있었죠. 이슈도 있었고요. 람보르기니 그 운전자의 마약 그 상황에서는 알고 봤더니 해당 강남의 모 병원에서 남용해서 불법 처방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뭐 클럽에 가면 물뽕이라 그래고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들도 다크웹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취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학원가에 마약 음료수라고 불법 그렇습니다.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는 만큼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스물스물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성분이 이거를 2봉지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흰 가루를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건데 아니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가? 뭐 여러 가지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에서 항상 국정감사에 올라오는 이슈인데요. 이 마약의 불법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항상 사례가 나오고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느냐 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단골 이슈입니다. 근데 너무 흔하게 이렇게 길 가는 여성조차도 쉽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약 수사와 대처가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또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횡단보도에 쓰러져서 뭔가 보고 처음에는 무슨 아픈가 이렇게 했지만 딱 보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나왔는데 2회 투약 분량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요. 이 사항도 나오지만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한 시민이 신고를 해요, 경찰에. 아니 어떤 여자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1시간 넘게 안 나온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뭔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쓰러지거나 뭐 위험 사항이 아닌가? 신고를 했대요. 1시간 넘는데도 안 나온다.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죠. 화장실 어떻게 해서 열어서 보니까 화장실에 나온 후 이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B 씨 횡설수설 이상하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구속영장 시정 검토 중입니다. 아까 방금 신영 의원님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또 퍼진 겁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정말 지인이랑 같이 화장실에 있는 지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갔으면 실제로는 마약을 잠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횡설수설할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투약을 했으며 아니 얼마나 이거를 그냥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건가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저도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그 뇌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도 가방에서 나왔다 그러고 여기도 아니 화장실이면은 이게 본인 자기 집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갖고 다닌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상당한 중독 상태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중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구조에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또 상황에서 이렇게 간이 화장실에서조차 이렇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상황들이 참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희 변호사. 일단 마약은 요 처벌 대상 우리 강력히 하는 나라잖아요. 일단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투약, 근데 아까 좀 가방 소지, 뭐 유통, 처벌 수위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네,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투약, 소지, 유통, 그다음 밀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투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데
만약에 1회에 그쳤을 경우에는 한번 이제 기소유예는 선처를 해주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 이제 한번 또 선처를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제 투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뭐 바로 실형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뭐 그 이전 단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지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기소유예보다는 바로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양이 만약에 1회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는 그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단기 실형까지 나올 케이스도 있습니다. 밀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한형에 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에 따라서 물론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초범인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로 이제 선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거의 실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대들도 마약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 이렇게 이제 뭐 경찰의 감시를 넘어서서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이렇게 마약을 지금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건 당연하고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중독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지금 어쨌든 많이 마련을 해가지고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야만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이 이렇게 유통되는 구조를 이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수사기관도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좀 각기 노력을 해서 좀 협력을 이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사례 나왔잖아요. 횡단보도에 쓰러진 어떤 여성, 가방 속에 이 케타민 나왔잖아요. 그럼 그 여성 같은 경우는 투약과 소지 두 가지 혐의가 되나요? 네, 그런 경우인데 지금 뭐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전과가 없는 케이스라면 그 정도 수준이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도된 자료에서는 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투약에 그쳤기 때문에 뭐 한번 경미하다라고 봐서 이제 선처를 해줄 수가 있고 뭐 이건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케타민 자체도 중독성이 이제 높다라는 그런 약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소개를 두 가지 정도 해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요.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도요. 어느덧 이렇게 됐나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마약과의 전쟁도 벌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약간 의문도 드네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영상으로 좀 먼저 내용 좀 만나볼까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 뭐가 불이 나고 난리가 났군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경민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은 천안에 있는 준법지원센터에서 뭐 면담권 방문 근데 뭐 신호를 뿌리고 17분이나 지금 부상 있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건 또? 네,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되는 경우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법무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법무부 산하 기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준법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본인이 이제 면담을 받으러 갔다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당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만을 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해왔던 시너를 본인의 몸에 이제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다 또 불이 나고 다른 분도 다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17명 정도가 이제 뭐 연기도 흡입을 하고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피해 정도가 지금 여기서 그쳐서 다행이지 정말로 이제 뭐 다른 사람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 사고였습니다. 아니 이분은 관리를 받는 게 당연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호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집행유예를 받게 됐을 때도 이제 수강 명령이라고 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전자발찌를 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거주지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좀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맞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최영철 의원, 사실 얼마 전에 법원에 흉기를 들고 가서 어떤 사람을 흉기 난동을 벗어 막 부상을 일으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뭐 검색대가 있었는데도 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나오는데 이 중법지원센터는 아예 검색대가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굉장히 그 보안에 취약하죠. 사실 뭐 사설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가드들이 무조건 어떤 것마다 다 앞에 총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방을 모두 그 맡기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러한 보안 검색 절차를 우리도 조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니까 특히 공공기관들은 민원인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런 청경들이 좀 더 금속 탐지기라든가 그리고 가방은 무조건 맡기고 들어가도록. 여기 중법지원센터는 뭐가 좀 있을 만한데 그러니까 없었죠. 이게 요즘은 저렇게 그 휘발유를 가고 뿌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가방은 뺏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안일한 처분이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앞으로 보안에 좀 철저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